또 누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비유동부채는 대표적인 계정이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사채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채라는 것은 회사에서 지금 운영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운영자금을 갖다가 회사에서 조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부채 계정에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도 회사에서 돈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필요해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거죠. 두 번째 계정이 사채예요. 사채는 제가 회사채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회사에서 그냥 종이 쪼가리 이런 거를 발행하고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또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걸 사채 돈을 조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내일 배우게 될 자본 계정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돼요. 우리 회사는 좀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누군가가 청약 돈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자본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크게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운영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차입금 돈을 빌리는 행위죠. 금융기관에서. 두 번째로는 사채를 발행해요. 사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주식 발행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사채에 대한 걸 배우게 되는데 사채를 발행할 때 지금 우리는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우선 얘가 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행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 간단하게 액면 발행부터 할까? 아니지. 할증 발행부터 하자. 할증 발행부터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액면 발행,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발행할 때 뭘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 뭘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 뭘 할인 발행이라고 하느냐, 우선 금액 갖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액, 발행하는 금액으로. 또 하나는 이자율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금액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 액면이 발행가액보다 더 액면이 크게 되면 얘는 할증 발행이라고 불러요. 틀렸다. 반대다.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큰 경우, 액면가액은 10만원인데 발행가액이 10만 5천원, 11만원이라면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은 액면 가액하고 그다음에 발행 가액이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액면 가액하고 그 다음에 발행 가격이 더 낮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로 비교해 봤을 때, 이자율로 비교할 때는 똑같이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비교해 가지고 액면 시장 이자율이 훨씬 높을 때 아니지 이것도 반대네. 액면이자 시장 이자율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그 채권의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2%고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지금 8%예요. 그러면 4%나 비싸죠. 요즘 그런 거 있으면 잽싸게 가입해야죠. 은행 이자율 요즘 얼마예요? 1, 2%밖에 안 되죠. 그거 1%대인데 근데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채권 발행하는 이자율이 훨씬 높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할증 발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같으면 액면 발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요. 명칭 구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써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거기 교재에서는 이자율로 구분하는 것만 나와 있죠.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채를 갖다가 어떻게 발행하느냐 하면은 보통 사채는 기간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3년 만기가 보편적이에요. 3년이 만기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액면가액 사채에 적혀져 있는 액면가액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발행가액은 얼마로 하면 될까? 발행가액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9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발행하고 현금으로 9만 5천 원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서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말 써놓은 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봐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종이조각을 하나 주고서 돈 좀 빌려줘.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3년 후에 내가 10만 원 줄게. 됐어요? 대신 현금 지금 얼마 달라는 얘기예요? 9만 5천 원만 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분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돈 받은 거는 그럼 얼마를 받게 되겠어요? 그렇죠? 9만 5천 원을 받게 되겠죠. 3년 후에 우리 돈 얼마 갚아야 돼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돈 갚아야 될 거. 얘가 계정 이름이에요. 돈 빌렸을 때는 차입금이라고 썼었잖아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런데 얘는 지금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뭐예요? 사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채라고 쓰는 거예요. 얼마 갚아야 돼? 3년 후에 1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났어요. 얘를 갖다 뭐라고 쓰냐면 금액으로만 봤을 때 얘는 할증 발행이겠어요? 액면 발행이겠어요? 할인 발행이겠어요? 할인 발행인 거 알겠죠? 돈 적게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할인 발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네모 해줘야지 눈에 띌라나? 됐죠? 그래서 여기 차이나는 금액을 우리 뭐라고 쓰냐면은 지금 사채를 갖다가 할인 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그럼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돼요? 네. 사채를 할인 발행했어요. 그래서 돈이 차이가 냈네. 차금이라고 이렇게 써요.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발행한 금액과 내가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 대변의 차이가 났을 테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처음 보는 용어니까 어렵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용어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니까 안 까먹을 수 있겠죠. 금액은 얼마가 차이 났다? 5,000원 이렇게 쓰면 돼요.
회계 1급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좀 시험 문제가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만약에 현금이 10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액면가액보다 금액이 크죠. 그러면은 차변에 5천 원이 차이가 나겠죠. 그때는 뭐라고 쓰면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사채를 할증 발행하고 돈 차이가 났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회계 1급에서는 요 회계 처리까지는 반드시 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세무 2급에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그걸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요 정도까지는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용어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아, 한번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꼭 뭐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금액 5,000원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사채를 발행한 장부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사채를 발행한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를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를 발행가액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발행가액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론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기 사채를 할인 발행할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이 95,000원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단 말이죠. 이 금액은 지금 95,000원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그럼 뭘 믿고 95,000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발행되는 금액이 결정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 장부가액 또는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물론 급수로 따지면 얘는 회계 1급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든지 세무 2급에 나오는 항목들이고 여기 관련된 거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라고 좀 설명해 놓고 나중에 세무 2급 나가면 또 설명 들었을 때 복습도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얘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 사채 금액 있죠. 사채 금액은 몇 년 후에 10만 원을 갚는 거예요. 3년 후에 10만 원을 갚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사채 발행가액, 장부가액을 특히나 사채 발행가액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채가 3년 후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채 발행이 3년 후 10만 원인 이 사채 그 가액을 지금 현재 사채를 발행할 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요. 뭘 한다고요? 잘못 설명했다. 3년 후에 1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현재는 이 10만 원 현재 가치는 10만 원보다 비쌀까 쌀까? 싸야 되겠죠. 3년 후에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용어를 여기다가 아까 영어로 제가 PV라고 썼죠. 근데 여러분이 엑셀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거기 엑셀에 PMT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회계 용어에서는 프레젠트 밸류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현재 가치라고 불러요.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은 그러면 얼추 한번 85,000원 정도. 현재 가치는 89,000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채권을 사면서 돈을 준 사람들한테 1년마다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사채 사는 사람들이 돈 괜히 빌려주겠어요? 거기 이자를 주니까 돈 10만 원 나중에 받고 매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계산하기 편하게 10%라고 한다면 매년 이자는 얼마씩 나가겠어요? 매년 이자는 액면
사채가 10만 원짜리라면서 거기 10%가 기록에 써져 있단 말이죠.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10%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3년이 되면 그때 10만 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된 게 바로 이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자는 매년 얼마가 나가겠어요? 이거 사채 발행한 거의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에요, 이게. 그렇지. 얘가 액면 이자율. 그러면 이런 증서는 보통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써져 있느냐면요. 사채라고 하는 사채는 이렇게 종이가 있겠죠. 사채 금액에 여기 액면에 금 1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다음 밑에 이자율 10%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년 후에 만기도 뭐 날짜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자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10%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채권을 사게 되면 매년 10,000원씩 통장에 입금이 될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통화대용증권에서 만기 이자 지급 통지표 오면 현금이라고 그랬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3년 동안 매년 얼마씩 이자가 지급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자 지급돼야 되는 게 여기 1년 지난 다음에 10,000원, 또 1년 지난 다음에 10,000원, 또 1년 지난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3번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럼 총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3만 원이 이렇게 지급되죠? 바로 이 3만 원. 그러면 1년마다 10,000원씩, 2년에 또 후에 10,000원씩, 10,000원, 3년 지난 다음에 10,000원까지 줘야지 얘가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총 지급되는 이자, 이거에 똑같이 또 뭐? 현재 가치. 이거는 그냥 이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PV 현재 가치를 또 이렇게 좀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설명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채권의 발행가액이 돼요. 첫 번째는 사채의 현재 가치와 그다음에 지급되는 총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가 합쳐져서 발행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게 회계 이론이에요. 아니 물론 실무 계산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계산되고요. 다시 한번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돼요? 사채의 현재 가치 더하기 2번 뭐? 지급되는 지급 총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가 합쳐져야지 여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발행가액이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두란 얘기죠. 내용이 좀 어렵죠? 네. 이게 뭐가 어려워? 나는 쉬운데. 그럼 그렇게 질문해야지. 선생님 처음 배울 때도 어려웠어요? 당연히 어려웠지. 이해가 잘 안 되지. 또 골싸매고서 몇 번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세무 2급 정도의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회계 관련 모든 자격 시험에 이론의 급수가 높아지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건 세무 2급 겸용 또 1급 때도 미친 듯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그냥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사채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총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쳐서 사채의 발행가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되셨죠? 좋았어요. 자, 되셨으면은 거기 83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장기 차입금은 아까 단기 차입금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1년 이후에
넘어가는 이후에 갚을 때 장기차입금이라고 써요. 근데 장기차입금 그러면 계정 연결시켜서 같이 하나 기억되는 그 계정이 또 있어야 돼요. 뭐? 유동성 장기부채. 아까 써놨었죠? 이거 같이 연결된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아까 유동부채 때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장기부채인 장기차입금하고 얘가 내년에 날짜는 언제 기준이라 빌린 날짜 아니에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결산일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그런 장기 차입금이라면 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규정을 바꿔주셔야 대체해야 된다는 거,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장기차입금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또 혹시 또 높아심에 써드려야지.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인데 얘가 결산일 기준으로 내년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라면 반드시 뭘로 대체해준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을 대체해 주셔야 된다고 메모해놨어요. 복습하시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퇴직금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은 그래도 관심이 좀 있죠? 자, 얘 지워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녹화돼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 20분은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계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나 남았거든요. 또 이거 얘기하면 스토리가 긴데 옆으로 3000%만 빠지지 않으면 이건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건데 3000% 빠지면 길어져. 그래서 얘는 목적상 녹화부터 해놓고 필요한 거 그 나머지 얘기는 좀 이따가 요거 끄고 나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설명만 듣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 가죠 지금. 그러니 저한테 수업을 갖다가 5개월 받았던 사람조차도 5개월 넘게 5.5개월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잖아. 근데 거기 급수가 높아지고 과정이 길면 길수록 자격증 취득하는 게 많아서 그 사람들은 더 바빠, 더 정신이 없고 계속 시험이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만나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좀 장점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장기 과정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제 시간이 많아져.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할 시간도 많아지니까 제가 좀 약간 여유가 생겨. 근데 단기간 시간인 경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바빠져도 갈 길이 바쁘니까. 자, 그럼 얘는 치우고요. 다시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그랬죠. 지금 설명할 규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규정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얘는 당연히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랍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자,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걸 가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금은 계산은 물론 해놓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전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금 퇴직금으로 얼마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 또 왜 퇴직금이야?
퇴직금 지급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놓게 되는데, 얘를 퇴직급여 추계를 한다고, 추산한다는 뜻이에요.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퇴직급여 추계.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여지껏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직원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0만 원이 퇴직급여가 나갈 것 같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월 30일 날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대손충당금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 추경 금액에 대해서 거기 퇴직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차변에 아까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 줬을 때 급여 이렇게 썼었죠. 급여는 비용 계정인 거 알겠죠?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급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그대로 써요. 퇴직급여도 비용이에요. 퇴직급여 10만원 이렇게 써놓고,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퇴직급여 나갈 때 충당하려고 하는 부채라는 뜻이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서 1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년 이렇게 해야지 돼요. 보편적으로 퇴직금은 저기 회사에서 퇴직금 급여 충당 부채 얘는 매년 증가하는 게 보편적일까, 감소하는 게 보편적일까? 왜? 퇴사하는 사람보다 계속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또 1년이 지났네. 12월 31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라고 가정할게요. 똑같이 퇴직 급여를 추계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12만 원이 나왔어요. 12만 원 우리가 직원들한테 줘야겠다고 추계액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럼 이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주면 될까? 지금 퇴직급여 추계 전년도에 얼마는 해놨어요? 10만 원은 해놨죠? 그러면 우리 부채로 10만 원을 해놨는데 올해 추계액이 12만 원이라고 한다면 증가분인 2만 원만 더하면 되겠죠? 충당금의 보충법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쓴다? 퇴직급여 하고서는 금액은 2만 원만 더해주면 되겠죠? 계속 이제 이렇게 기록하게 될 때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서 얼마만 더하면 된다? 2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총 얼마가 있게 돼요? 합계 금액은 총 12만 원이 지금 누적돼 있는 거죠? 자, 근데 다음에 직원들 중에서 4월 30일 날 직원이 한 사람 퇴사를 했어요. 근데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차변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뭐 충당부채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 있던 것 중에서 얼마를 쓴다? 5만 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퇴직금 줘야 되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주면 되겠죠. 근데 원래 여기 회계 1급에서는 보통예금 5만 원 이체해줬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퇴직금 지급할 때는 그것도 그 직원에 대해서 소득이기 때문에 예수금 원천징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예수금 썼던 것처럼 얘도 예수금이 발생돼요. 원천징수하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1급 정도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 근데 만약에요 10월 달에 또 직원이 퇴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남았어요? 만약에 8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있는 것부터 쓰는 건 똑같아요. 대손충당금하고 나머지 만 원은 뭘 쓴다? 퇴직급여로 쓰면 되겠구나. 콧봐 알아듣잖아. 지난번 대손충당금 알아들으니까 얘도 알아듣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가 지금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기록을 해놓는 이 기록 방식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회사에서 직원들 나갈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우리 옛날에 IMF라는 거 겪으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 퇴직금을 회사에다가 유보시켜놨다고 그러거든요. 놔뒀다가 지급했는데 회사가 쫄딱 망하니까 그 직원들 10년, 20년 근무했던 사람들이 첫째 직장도 잃었죠. 월급도 매달 안 나오죠. 그동안 근무했던 퇴직금도 다 날렸어. 못 받아. 회사가 망했으니. 이게 사회적 이슈가 엄청 크게 됐어요. 그래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일정한 회사의 규모 이상 되면은 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그래도 퇴직금은 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의무화됐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여기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회사가 망해도 직원들을 퇴직금은 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퇴직연금 여기 제도를 이제 본격화하게 됐는데, 의무화하게 됐는데, 이 퇴직연금 운영제도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요?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DC형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답니다. 참고로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써놓을게요.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 Plan이라고 미국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니셜인 DB라고 이렇게 써서 쓰는 거고요. DC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해서 DC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성격을 영어를 갖다 명칭을 갖다가 우리말로 바꿔서 쓴 거야 이게. 그 해석을 그대로. 그래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치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확정급여인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까 10만원이었다면 10만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1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용어로 써요. 계정 이름을. 거기에 반해서 여기 확정기여형은 차변에 그냥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해요. 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1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계정 이름은 확정급여형일 때 계정 이름 뭐라고 쓰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일 때는 뭐라고 쓰죠? 그래서 퇴직급여라고 써요. 외우기는 쉬운데 까먹기도 쉬워. 왜? 내용을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급여형이 뭔지, 확정기여형이 뭔지 구분 못 하잖아요, 지금.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회사에서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확정급여인 경우에는 직원들의 퇴직금이니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면 외부 금융기관의 역할은 뭐예요? 돈을 맡겼으면 걔를 불려야 될 거 아니야. 이 퇴직연금은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직원들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럼 금액 움직이는 것도 크겠죠. 그래서 그걸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퇴직연금은 여기 리스크가 높으면 안 돼요. 왜? 직원들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안정자산만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아니면 그냥 예금이 됐던 운용을 갖다가
하라고 지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금융기관한테. 그러면 보통 여러분 급여는 어디서 받아요? 급여는 회사로부터 받죠.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확정 급여형은 이 외부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의 운용 지시를 회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금융 자산을 갖다가 옮겨놓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 지시하기 때문에 여기 가입했던 그 예치금을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확정기여형은 여러분 직원들의 개개인의 계좌를 다 개설해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여러분의 퇴직금 있죠. 그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데 매달이 됐던 분기마다가 됐던 반기가 됐던 1년이 됐던 직원들이 1년 근속하게 되면 한 달치 월급 딱 들어가게끔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퇴직금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계좌 다 개설해 줬으니까 자기 퇴직금에 대한 자금의 운용 지시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겠죠. 그리고 회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 확정급여형이 어떤 뜻이고 확정기여형이 뭔지 알겠죠? 즉 얘 구분은 뭘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금의 운용 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금의 뭐라고? 운용 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건 회사가, 퇴직급여 얘는 개개인 직원들이.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 그죠? 또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규모가 좀 약간 있는 회사들은 퇴직연금 운용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보통 한 가지만 하지만 사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제가 공부할 때 2000년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거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IMF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시기는 2005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있었거든요. 우리 CFO 미국 본사에다가 바로 연락했어요. 한국에서도 이거 시행되니까 우리 직원들 거 다 이걸로 전환시키겠다니까 바로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삼성보다 더 먼저 이거 시행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돼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싹 정산해갖고 싹 다 옮겨줬죠. 그럼 직원들은 마음 편하겠죠. 어떤 걸로 했을까? 확정 기여형으로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확정 기여형으로 해주는 게 유리하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확정 급여형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확정 기여형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의 연봉에서의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럼 신입 때 한 달치 월급, 그 다음 대리 때 한 달치 월급, 그다음에 과장 때 한 달치 월급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거고, 확정 급여형은 내가 만약에 장기 근속해서 10년 근무했더니 그 사원부터 과장, 부장까지 됐을 때 그 부장 연봉에 세 달치 월급 전거 평균 내서 거기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러면 퇴직금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죠? 장기 근속할 거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거라는 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확정 급여형을 갖다 많이 채택해주고 있어요. 그게 더 베니핏이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의 기본 계산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외국계 회사들은 다 확정 기여형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 그때그때 빨리 비용 처리하고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확정 급여형이다, 확정 기여형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퇴직급여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설명하지. 근데 그거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회사에 따라서는 어떤 거라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다 확정 급여형으로 가입해놨어, 또는 다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해놨어. 회사 입장에서는 그날
비용 처리하는 게 속 시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 기여형에 가입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더란 얘기죠. 대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처음 2000년대 시행될 때 지금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아니면 10대 그룹부터 적용을 했었어요. 연차적으로 워낙에 금액 큰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대 그룹, 50대 그룹, 그 다음에는 100대 그룹, 그 다음에는 500대 그룹, 그 다음에는 1000대 뭐 저기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곳,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80% 이상, 85% 정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돼서 외부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하고 있어요. 저 때는 아주 난리였었습니다. 이거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도 이거 돼 있어요. 되게 앞서 나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다른 학원들은 이거 띄어먹지 못해서 안달인 데 많거든요. 퇴직금 안 주려고 별의별 저기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여기 있겠다고 판단한 것들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괜찮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교재에 써져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거 쭉 설명이 나와 있죠. 마지막에 있는 기타 비유동부채, 거기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게 있는데, 이연이라는 단어는 올해 거, 내년 거 구분한다는데 뭐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해당 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렇게만 구분을 해두시면, 장기 매입 채무도 아까 장기 매출 채권하고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에서 자산 개정하고 부채 개정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자본 개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울 거예요. 아주 편해.